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령성월이 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인지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으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입니다. 몇 년 전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한 본당을 방문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으로 감정이 북받친 한 소년의 애절한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빠는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지만 4명의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말해주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느님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셨죠. 비록 신자는 아니었지만 자녀들의 세례를 받게 하고 능력을 물려준 아버지를 하느님께서는 과연 멀리 하실까요? 하느님께서 그 자녀들의 선한 마음을 멀리 하실까요? 하느님은 분명 아버지를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신자인 부모들이 신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며 소년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고 청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성당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7번째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교황의 담화는 성경 토빗기에 대한 묵상과 해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입니다. 이는 토빗이 아들 토비아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교황은 담화 서두에서 늘어나는 가난의 규모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거대한 빈곤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지경까지 불어나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풍요에 대한 압박감은 커지는 반면에 빈곤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특히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전쟁에 휘말린 피해자들,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젊은이들을 낙오된 패배자로 부추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은 자선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는 쉽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은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빈곤층도 변화와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희소병을 앓는 영국 아기 인디 그레고리가 영국 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황청 병원에서 치료를 돕겠다고 나섰고 이탈리아 정부도 긴급하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존엄성을 빼앗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황이 최근 미국 타일러 교구의 조셉 스트링랜드 주교를 해임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스트링랜드 주교는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고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아기 인디 그레고리는 희소병을 앓았습니다. 그레고리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지난 9월 불치병 판정을 내리고 연명치료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치료 가능성이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은 교황청에 닿았고 교황청이 운영하는 밤비노 제수 아동병원이 그레고리의 치료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그레고리를 이송하기 위해 긴급하게 그레고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디 그레고리의 가족과 함께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그레고리를 이송하는 건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결국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됐고 그레고리는 지난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레고리의 아버지는 입장문을 통해 화가 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며 법원은 인디가 더 오래 살 기회와 원래 살던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할 존엄성도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고리의 사례는 연명치료 논쟁을 불렀던 2018년 23개월 된 영국 RP 에반스 사안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영국 법원은 에반스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았고 에반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황은 당시 에반스의 사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orrei ribadire e fortemente confermare che l'unico padrone della vita dall'inizio alla fine naturale è Dio e il nostro dovere è fare del tutto per custodire la vita. CPBC 맹현균입니다. 11일자 교황청 공보 문서입니다. 짤막하게 미국 타일러 교구 조셉 스트링랜드 주교의 해임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교구의 조 바스케스 주교가 타일러 교구를 이끌게 된다는 내용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6월부터 조셉 스트링랜드 주교의 행보와 리더십, 교구 재정 등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주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노달리타스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신자들을 좌익 파시스트 나치라고 부른 인물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몇 달 동안 조사와 검토를 거쳐 스트링랜드 주교의 사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스트링랜드 주교는 사임을 거부했고 교황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외신들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8월 미국의 가톨릭 교회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대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내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거부 등의 이유가 정치적이었다는 것과 쇄신을 준비하는 교회 움직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교황은 공식 석상에서 스트링랜드 주교 사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후에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했으며 다음 달 UAE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Basta, basta fratelli, basta. A Gaza si soccorrano subito i feriti, si proteggano i civili, si facciano arrivare molti più aiuti umanitari a quella popolazione stremata. A questo proposito preghiamo per la conferenza a Dubai sui cambiamenti climatici COP28, ormai vicina. CPBC 맹현균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위령 성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위령 성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울대교구 열량의 연합회가 주관한 유가족 위록 미사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 평생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고 문동남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펼쳐온 사랑 나눔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본당 공동체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친히 위로의 손길을 내미셔야 그래도 견딜만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티와 흠을 털어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영혼에게 세상에 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청담동 성당에서 봉헌된 고 문동남 씨의 장례미사. 레지오 마리의 선지자의 무후 프레시디움 단원이었던 문 씨의 장례미사는 레지오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단원들은 물론 문 씨를 아는 많은 신자는 갑작스런 문 씨의 선종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35년 전 문을 연 음식점 청숫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음식 나눔과 기부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빛내온 문 씨. 화장 대신 시신기증을 택한 고인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눈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가족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는 문 씨에게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떡 하나도 우리 교우 어려운 사람 줘야지 우리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들은 먹고 살잖아 이런 식이고, 그중간에 이제 IMF가 왔을 때도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살려야 된다고 해서 그걸 쪼개서 근데 우리 자식된 우리 가족 구성원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죠. 문 씨는 이주 여성 쉼터 벗들의 집에 100일상 음식을 지원해 잔치를 열어주는가 하면 해마다 꾸준히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과 미혼모 가정 등의 삼계탕 나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있던 쌀가마니를 도둑 맞았지만 문 씨는 가져갈 만한 상황이니 가져갔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가족들을 만류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나눔은 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문 씨와 아내가 함께 받은 표창장과 감사패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40년 가까이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 활동해온 문 씨는 선교에도 앞장서온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늘 사람 만날 때마다 입교 권유를 하셨고 입당 권유도 하시고, 정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좀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결국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 레지오에 모셔오기도 하고 성당에 입교해서 세례도 받게 해주시고.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이한 위령성월. 아내는 남편이, 아들은 아버지가 몹시 그립습니다. 많은 걸 느꼈고 앞으로도 더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지켜만 봐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스테파노 미카엘의 가정에도 은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보, 당신 언제나 우리 지켜봐 주시고 잘 계시면 나도 또한 당신처럼 또 갈게. 여보 사랑해. CPBC 이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지, 어느 곳에 시신을 안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화장과 수목장은 교리에 어긋날까요? 유골을 뿌리는 상골은 허용될까요? 위령성월을 맞아 장묘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위령성월을 맞아 죽은 이가 있는 곳이죠. 수의 제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의는 죽은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저복이 될 수 있고 군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따로 지은 수의를 입고 영면에 든다고 합니다. 수의 제작 현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희망하는 장사법으로 화장이 89.1%, 매장이 10.9%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자 대비 전국의 화장률은 91.7%로 나타났습니다. 화장 이후 유해를 봉분으로 만들어 매장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고 대부분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자연장지에 안치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화장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들, 즉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의 육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 자체는 영혼의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할 경우 유해를 흩뿌리거나 가정에 보관하는 대신 묘지나 봉안당 등 교회가 지정한 장소에 모셔야 합니다. 유골에 대한 존중을 지키고 미신적 관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유골을 허공이나 땅,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인 산골은 금지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은 이를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유골을 함에 담아서 묻는 것이기에 매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목장의 경우에 죽은 이의 이름을 표시해 추모의 장소로 규정하면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한 주택가, 겉으로 보기엔 공장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작업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는 사이 박음질한 수의 제품이 통로에 쌓입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이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한쪽에서는 재단사가 재단을 하고 다림질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재단과 미싱, 다림질 등을 모두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봉과 재단을 하는 옆에는 수의를 만드는 원단인 삼배와 비단, 그리고 재단을 한 천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의 한 벌을 만드는 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완성된 수의 한 벌에는 남성용 겉옷으로 도포, 여성용 겉옷인 원삼이 있어야 합니다. 또 네이로 속저고리와 속바지, 버선, 시신의 손을 감싸는 악수, 염습할 때 시신을 묶는 끈인 염포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완성하려면 17번 재단해야 합니다. 종류가 많아서 기성복 제작에 사용하는 컴퓨터 재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달 300에서 350벌의 수의를 생산해 가톨릭 학원이 운영하는 장례용품 전문업체인 평화누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배 수의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인경과 비단으로 제작한 한복 수의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원단부터 수의 제작까지 전 과정을 평화누리에서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작업을 거치기에 이곳에서 생산된 수의 제품의 품질은 뛰어납니다. 저희는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간 제품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100% 면 아니면 100% 대마 그리고 100% 비단을 원단을 제작을 하고 원단을 수입을 해서 제작된 원단을 수입을 해서 원단 자체를 여기서 봉제 작업부터 그러니까 재단 작업부터 봉제 작업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다 완성을 여기서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이 늘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국내산 수의 생산비는 중국산에 비해선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평화누리가 국내산을 고집하는 건 고인에게 수의와 관만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해드리자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수의를 생산하는 세신 양영서 대표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화에서 사용하는 거 아마 품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드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아마 옷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수의의 모양과 형태, 재질은 동서양 그리고 종교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는 것. 이는 수의를 찾는 모두의 마음입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마약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이 이제는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마약 투약 소식부터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여기에다 마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BC 뉴스는 마약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마약 확산 실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약과의 전쟁 1년에도 마약 중독자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치료와 재활시설, 마약 중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범죄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 재벌 3세, 연예인뿐 아니라 유학생, 회사원 등의 마약 관련 수사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 유지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7년 전 잃었습니다. 문제는 마약 사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9,000명대였던 마약 사범은 2020년 18,000명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만 해도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연령이 하락하고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개를 치면서 마약은 이제 평범한 이웃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약이 안방으로 들어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렵습니다. 식욕도 잃고요. 삶의 의지를 잃습니다. 좀비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투약 후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도심을 활보하다 검거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 근절을 위해 엄정 단속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피자 한 판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 깊숙이 침투해버린 마약.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52%. 2명 중 1명은 마약에 다시 손댑니다. 그만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단기간의 치료만으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중독자가 치료 후 병원문을 나선 이후가 중요합니다. 재발에 부추기는 수많은 요인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엔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 현재 마약전담병원은 24개. 이 중 2개 병원이 대부분의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나머지 병원은 치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활시설의 상황도 마찬가지. 마약 중독자들이 주거하며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4개, 재활센터는 3개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함에도 중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울인 노력은 미미합니다. 이제 대학의 예를 들면 현재 소수의 대학만이 이 중독 학과, 중독 관련 학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도 이 중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이 전문 인력 양성에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중독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서 손에 꼽습니다. 대학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중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김용석 교수는 중독 분야에서도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독이 좀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분야의 뭐 한 분야일 수는 있지만 또 고유의 어떤 고유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국가 자격증이 되면 어떤 무슨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준화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정 수준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마약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올 한 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 노동과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토론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노동 혐오 문화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실에 기초한 취재와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올해 8월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찾아 줄이는 노력 없이 중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예고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풀어갈 실마리는 강성 형벌이 아닌 이 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아야 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 법정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가석방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중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행 무기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형의 종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점 등 입법 과정에 흠결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입법이라면은 향후에 충분히 위헌성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이면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해결이 안 되니 수용자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정부 입법 발의로 불가피하게 대체 형벌을 검토해야 하는 지금이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21대 국회엔 9번째 사형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주교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보 전달이 노동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노동을 혐오하는 문화로 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실현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결국 진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연대를 근거한 취재와 보도를 실천하는 언론만이 생존하고 우리 사회의 봉사하리라 믿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김준태 교육선전국장은 피해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고 투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올바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잘못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인정하고 세워야 되는 것을 유가족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이 투사로 거리로 나서는 게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탁종렬 소장은 노동 전문가와 언론인, 언론 매체, 시민 노동조합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팩트체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든 이 팩트체크 뉴스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확산해야 된다. 이것밖에 다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는 책임지고 화해하고 치유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교계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친한 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교계 언론이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그런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학업과 취업, 또 연애부터 결혼까지.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데요. 신앙으로 위로받는 하쿠나 성시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은은한 조명빛 아래 배를 살며시 감싸 안은 성모상. 인류 최초의 감실인 성모 마리아를 형상화한 하쿠나 성모상입니다. 하쿠나 성모상 앞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스페인 청년 신심운동인 하쿠나 정신에 따라 성체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스와힐리어로 걱정 말아요라는 뜻에서 유래된 하쿠나. 청년들은 그 유래처럼 잠시 걱정을 잊고 신앙 안에서 위로받습니다. 하쿠나 성시간은 성체 현시와 분향, 성체 조배 등으로 진행되는 보통의 성시간과 같이 거행됩니다. 특징적인 건 사제 강론이 아닌 청년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 기도하고 하쿠나 성가를 부르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하쿠나 성시간을 보내며 하느님 은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마주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금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거 자체가 저한테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쿠나 성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문화공간 주동교동에서 거행됩니다. 성시간 전 성체조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룩스방도 모든 청년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도연 신부는 고민을 품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이곳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그렇게 좀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고 있는데요. 방탈출 게임이라는 소재로 탈북 과정을 간접 체험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면에 김일성, 김정일 조상화와 북한 노동당을 찬양하는 문구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걸린 북한 청소년 교복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북한 주민의 집을 가상으로 구현한 방탈출 게임 공간. 통일부 북한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 중 한 부분입니다. 방탈출 게임 공간과 스토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에 사는 향인의 가족이 이웃의 공개 처형을 목격 후 탈북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향이가 돼 노동교화소와 두만강 접경지역, 대사관 등을 탈출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방에 비치된 지시문과 소품을 분석하는 동안 스피커에서는 보위부 관계자 목소리와 북한 군인 총소리 등이 연출되며 긴장도를 높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탈출 게임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eople will be really moved by this project. What people here know already about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whether they will be, whether their perspective will change by this kind of experience. But I hope that it's effective. I do. I hope so.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이제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탈북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인권 침해를 겪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덴바람 마파람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노출된 가난과 폭력, 아동 강제노동 실태를 알리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덴바람 마파람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금 당장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가 기초인 선거제, 일명 연동형 선거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당제 위에서 민주당이 선거연합의 맏형이 되자고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집까지 걸고 선거제 개편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14일 12BC 시사 프로그램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이 의원은 지금의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양당제 기반 위에 있는 선거제도가 모든 정치의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선을 위한 정책이나 논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와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한 구조가 지금의 선거제도라고 했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는 썩은 그릇이라며 썩은 그릇에 물을 부어봤자 또 물은 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물을 주기보다 그릇을 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선거제 개편은 발전이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의 중심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미 마무리 지었어야 할 선거제도 개편 법정 시한은 한참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본업이 아닌 콩밭에 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태도가 어정쩡합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양당제가 주는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양당제 기반의 선거 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2등을 보장받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좋지만 저도 2등입니다. 아무리 선거에서 패배해도 5, 6등의 소수당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비난과 혐오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기득권을 민주당이 놓지 못합니다. 다당제 기반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8석의 민주당을 향해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입니다. 상대당을 증오하고 혐오하여 악마로 만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강성 지지층의 욕설이 난무합니다. 더욱이 이런 악마화가 우리에게 아찔하게 다가오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부르는 자신도 어느새 악마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타락천사로 불리는 사탄 또는 악마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는 누구의 선택도 아닌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를 악마로 만들지 천사로 만들지는 지금으로선 거대 양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보다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어떻게 정치는 타락천사가 되었나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최악을 피해야 하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